분명히 아이들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일관성 있게 적절한 수준에서 아이를 리드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책을 번역한 거죠. 멘사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90%가 학업적으로는 별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근데 잘 들여다봤더니 머리는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럼 이런 모순이 왜 발생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뉴스위크 특별판, 그러니까 교육 특별판이라는 게 서점에서 제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2권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샀죠. 사서 이제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영재 아동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책이 하나 소개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는 영재 공부란 이름으로 실제로 이제 번역 출판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원제가 이제 Guiding the Gifted Chi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어봤죠. 그리고 이 책이 멘사위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요약해서 게시판에다 조금씩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요약해서 좀 올리려다 보니까 다시 2번째 읽으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말하자면 처음엔 너무 일반적이잖아. 이거 뭐 너무나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교육적인 그 일반론 같이 보이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꼭지씩 좀 말은 번역인데 번역하면서 약간의 제가 경험한 것도 좀 섞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꼭지씩 올리고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한 거의 80% 정도의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규모 출판사에서 자기 책을 하나 좀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추천을 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한 80%는 번역해 놓은 셈이다. 그랬더니 그럼 정식으로 한번 번역 출판을 합시다 해가지고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영재 교육에 대한 꽤 미국에서는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는 책을 번역을 했더니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댓글 달아줬어요. 처음에는 또 이제 누군가가 와서 우리 사이트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네요. 와서 온라인 자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업 책임자니까 밖에서 외근할 입장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컴퓨터는 켜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야 잠깐 댓글 달아주면 되겠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댓글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똑똑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너무 고민이 심하네. 엄마들이 우울증을 약을 먹어야 될 처방받아서 먹어야 될 정도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힘들긴 힘들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도 꽤 속을 썩어드렸는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한번 만나주세요. 통화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직업이 돼버린 거죠. 직업이 되어서 지금 1년에 대충 한 800가족 정도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서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가 상담 건수가 사례가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도 제가 듣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많이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좋겠네요, 저게 좋겠네 했더니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좀 그나마 좀 큰 사고는 막았어요. 아니면 수습이 됐어요. 아니면 효과를 봤어요.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해드릴 말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뒤집어서 영재인데 영재가 우리 이제 제가 멘사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사실은 8, 90%는 미성취라고 봐야 되거든. 이 친구들 분명히 지적 특성은 강한데 그거에 비해서 얘가 왜 이거밖에 안 됐지? 물론 나중에 학교는 잘 못 나왔을지 모르지만 프로게이머 하다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돼서 1년에 몇 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것도 성공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좀 더 지적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포지션을 잘 가서 정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면 좋겠잖아요.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하는데 3가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영재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3가지 어려움은 첫째는 커리큘럼이 안 맞아요.
얘네가 20% 30% 이상 차이가 있는 아이들인데 일반적인 학교 커리큘럼을 갖다 들이대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 사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교육은 당연히 안 맞죠. 사교육은 학교 교육에 대한 보충이에요. 그리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장치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20% 30% 정도를 뛰어넘는 아이들인데 일반적인 학원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한 1년 정도 선행시켜주면서 막 생색을 내. 그리고 막 반복 학습을 시켜. 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느끼는 건 지루한 학교 수업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또 반복이야. 거기다 숙제까지 하라고 그래. 학원 숙제도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에 아주 질려버리게 만든 거예요. 아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아카데믹한 커리어 패스에서 퉁그러져 나와가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백희무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교육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자기주도적인 독서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우관계예요. 애들이 아니 얘네들은 왜 이래? 2년 전에 3년 전에 나 졸업한 행동을 막 하네. 아, 유치 짬뽕이네.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뭐 단어를 배웠어.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난 재밌다고 막 떠들어대 애들이. 아, 난 재미없거든? 아, 머리 아프니까 저리 가. 넌 입만 열면 공룡 얘기하고 입만 열면 행성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재미없어. 얘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니, 새로운 걸 했으면 그걸 공유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받아주는 친구가 없어. 그럼 학교 다니고 싶겠냐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잘 놀거든요. 저는 사실 그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교육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물론 이제 그 커리큘럼을 잘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가정 차원에서 부모 차원에서 자기주도적인 독서 활동을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교우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없으면 이런 커뮤니티가 안 생겨났겠죠. 근데 인터넷이 인프라가 되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생겨났어. 그럼 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여기서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인데 그 역을 외우는 게 재밌대. 아, 이건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공룡 이러면 200개, 300개를 꿰요. 어떤 애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그걸 끝나게 뭐 라리가, 이탈리아 라리가, 뭐 독일 분데스, 거기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축구 리그의 선수 이름을 200명, 300명을 외우고 있는 애들 있어요. 나 떠들어. 심지어 야 이거 누구 여자는 누구의 애인일까? 뭐 누구의 부인일까? 그것까지 맞춘 애가 있어요. 그걸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거를 어떻게 외우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 그 재밌으면 외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모아주면 신나게 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니 쟤는 천하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든지 말이야. 응?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아니면 뭐 연산 연습을 좀 하지. 그런 건 하나도 재미없고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때를 쓰면서 안 하면서 그 시험 문제에 절대로 나오지 않을 저런 거는 저렇게 몇 시간 몇 날 몇 경우에 따라 몇 년을 그걸 파고드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애들끼리 모아주면 정말 그 얘네들한테는 그게 뭐가 재밌어 싶은 게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공부 잘하는 애야.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되면 안 되고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줬어. 아니면 내 친구들과 진짜 신이 나게 뽕을 빼게 놀았어. 이게 아이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다. 그 바탕이 만들어지면 아이의 지적 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놀라울 정도의 지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걸 믿고 가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 역할. 부모들이 되게 혼란스럽거든. 아니 얘가 머리가 좀 빠른가 좋은가 싶었는데 이 고집이 세거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 그게 혼란스럽다는 거지. 말 더럽게 안 들어. 지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말려도 뜯어 말릴 수가 없고. 야 이게 좀 너 필요한 것 같아. 뭐 이거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똑똑하거든요. 어떤 때는 애가 영 맹하고 그리고 뭐 뭘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항상 뭐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게 되게 혼란스럽죠.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애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애는 애라고. 근데 머리는 분명히 좋아. 지적 특성은 강해.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애고 어떤 때는 어른이고
되게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매뉴얼, 교본, 텍스트에는 뭐라고 두 가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어린애로서 이렇게 적절한 케어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지적 특성은 되게 빠르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노력은 또 어른 못지않게 사실은 공급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중의 부담이지. 가랭이가 찢어지네. 그렇게 교과서대로 하려다 보면 애가 지가 불리하면 애기야. 나 애기인데 이런 건 못해. 지가 유리하면 나 애기 아니야. 그런 건 그게 너무 시시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되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양육도 어려워. 얘들 잘 대응하려면 훈련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아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 일반적인 양육 지침으로는 전혀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야, 애가 그럴 땐 이렇게 좀 해봐. 한번 혼 좀 내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 훌륭하게 영재성을 잘 보존하면서도 그리고 뭐 균형 잡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은 뭐 국가적인 관리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소위 그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관리하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약간 정치적인 뭐 인기 관리의 수단으로 뭐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뭐 업적을 좀 더 불리고 대중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못되는 우스갯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 골프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골프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영재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좀 문화적인 것 그런 것들은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송영진 교수하고도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헝가리 현상이라고 있어요. 헝가리 현상. 어떤 특정 시기에 헝가리에 대단한 고도 영재들이 다수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20세기 초반에 발달했던 소위 입자 물리학 혹은 뭐 상대성 이론, 뭐 핵 에너지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 그 헝가리 출신의 그 유태계죠.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근데 왜 특정 시기에 그런 학자들이 대거 등장했을까? 왜 그 지역에서 등장해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헝가리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송영진 교수한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헝가리에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출신들이 많은 천재적인 학자들이 그 경시대회를 통해서 발굴이 됐달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경시대회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인구수로 보나 뭐 국가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의 역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세계 강대국,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국가 기초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100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50년 정도 투자를 꾸준히 해가지고 성과를 얻는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한 시기가 한 20,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뭐 노벨상 하나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 한 20, 30년 꾸준히 하면 그때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산 지원을 받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그 사회에 그 국가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드상 받은 사람이 2년 전인가 처음으로 출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재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꾸준히 투자되다 보니까 지표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 올림피아드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금메달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OECD에서 평가하는 피사의 성적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그 소위 논문 인용 지수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의 학자들이 과연 학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좀 더 뭐 10년, 20년 연장되다 보면 아마 뭐 이제 누군가 물꼬를 텄으니까 물론 이제 필드상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필드상은 사실 노벨상급이거든요. 노벨상은 어쨌든 물리화학, 생물학 이렇게 그 분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과학자들을 선정하지만 필드상은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것이 4년마다 열리고 그때 4명을 선발하니까 사실 1년에 1명을 선발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3사람까지 주거든요. 근데 노벨상 그 세계 과학상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수학이 그만큼 이제 그 학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받기 어려운 상인데 그런 노벨상급의 학자가 하나 근데 사실 이중국적자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제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낸 사람.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 제가 알기로 프린스 대학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국적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풍토에서 자라난 사람이 필드상을 받았으니까 물꼬를 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영재, 그 중에서도 고도 영재, 그 중에서도 저고도 영재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마음껏 어떤 학문적 활동에 잘 진입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잘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중시하는 최우선 순위는 그 학술적인 뭐 아니면 학습 경쟁력인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일단은 최우선 순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아무에게도 없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최우선 과제는 아이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행복한 유년 시절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년 시절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발달 속도를 가진 아이들끼리 사실은 만나게만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좀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야말로 아주 뽕이 빠지게 잘 놀아야 돼. 잠깐 뭐 30분 놀다 와. 이거 안 돼. 하루 종일 뭐 경우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학교에 같은 반 애들하고 잘 지내봐. 이거는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괴로워요. 괴로워. 아이들이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공유해야 자연스럽게 그런 거 했는데 같은 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특히 이게 지수가 그렇게 너무 높게 120 정도면 뭐 별 문제 없는데 125 이상 막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기하고 그 흥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좀 적으니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 같은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걔네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사는 동네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모여 살아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을 테고 뭐 필요하지는 않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정말 실컷 몇 시간씩 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은 정말 2박 3일 실컷 뭐 놀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게 첫째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정착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맨날 놀려만 주라고 그래 뭐 이런 이제 대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것만 잘해도 돼요. 그것만 잘하면 아이들이 이 상호 동기유발을 시켜줘요. 그 중에 어떤 애가 뭐 음악을 하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요. 누가 그림을 멋있게 그리면요 그것도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 어느 정도 기량을 막 키우고요. 뭐 예를 들어 외국어, 영어, 뭐 스페인어, 뭐 중국어 이런 거 샬라샬라 하면요 애들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요, 사실 짧은 시간 내에도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보여주거든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과학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모아서 어떻게 보면 놀려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한 그래도 뭐 최소한 8천 가족 정도 만난 것 같으니까 별의별 사례를 다 가지고 있죠. 제가 동영상에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1대1로 만나거나 뭐 몇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럴 적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10주 부모 교육을 지금 1월 달부터 스타트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텐데, 10주나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2시간, 그럼 가는 시간 5시간 하면 거의 뭐 반나절을 깨먹으면서 10주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얘네들 제대로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 프로그램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 프로그램 없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영재 교육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알게 모르게 영재 교육기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 영재원도 한 40개는 내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20개는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아요. 뭐 창의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창의재단을 통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로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설 영재원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대학 부설, 그 다음에 교육청 부설 영재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주소,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계해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고 있는 그 영재 교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영재 교육의 제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또 제공하는 데가 또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덕여대에서 평생교육원이죠. 옛날에 평생교육인데 뉴 에듀케이션 칼리지라고 이제 약간 단과대학 개념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지금 운영을 올해 또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비 그 과목으로 하나 올려놨거든요. 제목을 영재교육의 모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 혹은 이제 영재원을 운영을 하는 책임자들은 강좌를 좀 들으셨으면 해요. 그러면 집약해서 예를 들어 비슷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뭐 석사과정 2년, 근데 대학원 등록금 한 학기 한 500만 원 들잖아요. 그 사실은 다 그 영재 교사들이 받기에는 사실 뭐 재정적인 부담도 꽤 되고요. 2년을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은 좀 학술적이에요. 저희가 개설한 프로그램은 좀 더 실질적이랄까? 그러니까 이슈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많죠. 제가 막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대립되는 학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은 컨텐츠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이러한 얘기는 뭐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을 만큼 기본적인 것들은 좀, 물론 이제 그 한 학기 프로그램인데 한 학기를 통해서 정말 영재교육의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가 되게 할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입니다. 이런 정도는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꽤 많은 컨텐츠를 좀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게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그런 것을 진짜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권위자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모들과 씨름을 해온 사람의 입장이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행정 책임자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아마 그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취합 때는 이제 말하자면 약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무단에서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이 또 다시
피드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잘 좀 종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경쟁력은 수학이 절대적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수학 공부가 진짜 어렵고 또 수학에서 소위 등급을 하나 등급 올리는 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지능지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나, 조기 교육을 했냐, 아니면 학습량이 많으냐, 뭐 쪽집게 선생을 붙여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약간 요 정도의 추상적인 수학 이론을 넘어가려면 요 정도는 두뇌 구조가 좀 추상적인 것에 적합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들을 뭐 잠자는 거 아니면 사실은 얘네들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하면서 시대적인 트렌드를 사실 어느 정도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게임을 해야 돼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리도 있고 같이 뭐 소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너는 뭐 겁나 그냥 게임만 하라고 정신을 못 차린다. 뭐 게임 페인 될래?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접근은 좀 사실은 괜히 애들하고 이제 관계만 망쳐주지 그 올바른 지도가 아니거든요. 게임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게임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지만 게임을 통한 어떤 인지 능력의 발달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하는 학부모들이 많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게임하는 거는 용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다. 그리고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도 학업 경쟁력에서 사실은 대단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저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게임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게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이 더 커요. 애들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게임에 뭐 모든 시간을 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뭐 애가 정말 게임 팬이 됐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게임에 진짜 중독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런 케이스는 게임에 대한 집착 플러스 부모와의 갈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 못하게 뭐 여러 가지 막 막아놓으면 애가 이제 거짓말하고 부모가 뭐 이렇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살짝 피해가지고 뭐 이렇게 락을 걸어놓은 걸 깬다든지 그야말로 뭐 엄마 아빠가 잠든 사이에 밤중에 한다든지 게임 때문에 뭐 어디 땡땡이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게임을 물론 이제 머리가 좋고 또 이제 학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친구들은 훨씬 게임에 좀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견제구를 좀 던지면서 야야 하고 싶은 만큼 다 해.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하지만 야 너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스스로 좀 자제 좀 해서 해라 하고 약간 견제구를 던지면서 그리고 뭐 뭔가 게임 말고 얘가 좀 재밌게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활동을 좀 유도하는 뭐 그런 약간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사실 애들이 완전히 뭐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게 뭐 좀 성장하다 보면 자기 통제력도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막 원수 보듯이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 공방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되게 이제 아주 이제 망가진 케이스는 이런 거지. 말리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으니까 뭐 한 번은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랬다가 진짜 네 맘대로 하면 진짜 밤새도록 하거든.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 꼴을 못 봐주니까, 진짜 맘대로 하니까 진짜 하네? 이것도 하고선 뭐 컴퓨터를 뭐 집에 던진다든지 말이죠. 뭐 플러그를 확 뽑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제가 빨간 단추 누르시면 안 돼요.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빨간 단추를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럼 애가 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 또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미션 컴플리트 되기 전에 아니면 레벨이 하나 탁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아이템을 탁 득템하기 직전에 뭐 전기를 빼버린다 그러면 뭐 이건 완전히 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럼 얘가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나고 뭐 병원에 가자고 그러고 뭐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뭐 한정없이 악화돼가지고 갈등이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은 그 상처가 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겹치고 뭐 겹쳐서 결국은 정말 게임 페인도 생겨나고 정말 뭐 아이가 뭐 가출을 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상태가 일어나니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하고 견제구를 던지되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는 안 되네. 어느 정도는 야 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아이한테 맡겨두는 어떤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면 이게 도대체 뭐 어디까지가 적정해요? 뭐 어떤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 교육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팁들, 요령들, 뭐 기본적인 전략, 뭐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니까요. 첫째는 그게 의외로 굉장히 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시스템 내에서 의외로 좀 간과되고 있어요. 첫째는 커리큘럼의 적절치 않음입니다. 말하자면 120, 130은 20%, 30% 빠른 아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만 6.5세에 학교 가면 안 되죠. 20% 빠르면 벌써 1.3세, 세 학기 정도 빠른 아이도 있거든요. 130이면 거의 2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꾸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10살 되면요, 2년, 3년 차이가 나고, 뭐 15살 정도 되면요, 3년, 뭐, 심지어는 5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반대쪽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능이 한 90 이하, 뭐 85 이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입학을 1년 정도 유예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뭐 계속 성장하다 보면 이제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수학을 그래도 많이 지도를 해봐서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뭐 우리 스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딱 입학한 애들 한 30명을 딱 세워놓고요. 분수 계산을 시키면요. 3분의 1 정도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쉽게 하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뭐지? 5분의 2던가? 이런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요. 그게 통보를 해서 2분의 1은 6분의 3이야. 3분의 1은 6분의 2야. 그러니까 6분의 5. 이게 딱 되는 친구들이요. 이거 중학교쯤 되면 당연히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이제 어른들은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3분의 1은 5분의 2인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도 이제 중학교 수업을 받다 보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지난번에요. 제가 재밌게 보는 그 매불쇼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패널들이 멀쩡한 어른들이 그리고 아주 말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데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 있어요. 그래서 5명인가 앉혀가지고 그거 했거든요. 그 지금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었나? 뭐 다 틀리는 거야. 그 미국인이 맞췄는데 이제 다 틀리니까 내가 틀렸나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사관학교인지 꽤 좋은 학교에서 나온 친구인데 5명의 패널이 다 틀리더라고. 틀리는데 미군이 맞췄어. 미군 출신이었던 친구가 맞췄어. 근데 다 틀리니까 내가 틀렸나? 이렇게 확신이 없었단 얘기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쓸 일이 없으니까 어른들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도 사실은 분수를 쓸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학교 수학 시간에만 5학년 때 배우고 점점 어려워지네 그런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야말로 멀쩡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낙제점 안 맞고 낙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수 받았다 하더라도요. 중학교 가서 중학교 딱 입학한 애 보고 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봐 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잘 못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되면 근해 공식을 배우거든요. 근해 공식이 못 넘어가요. 절반 정도가. 외우죠. 근해 공식 그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하겠어요.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안 되거든요. 유도 과정을 사실은 잘 분석하면서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졸업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 딱 모아놓고 너 근해 공식 유도해봐. 이렇게 시키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반대로 3분의 2가 못할 것 같아요. 외웠던 애들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2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문이죠. 근데 이제 뭐 워낙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학습량이 많다 보니 패턴을 기억하는 거지. 패턴을 기억해가지고 그때는 풀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완전히 휘발유 되는 거지. 싹 머릿속에다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소위 뭐 굉장히 탑 브랜드의 명문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조차도 인문대 사회대 친구들이 과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기억하면서 풀 필요가 있는가? 풀 필요 없죠. 그걸 왜 풀겠어요?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 없고 자기가 대학 학과에서도 그런 걸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과대학을 갈 친구들, 뭐 그다음에 뭐 소위 과학 분야에서 뭐 나는 나중에 석박사 해가지고 교수할 거야 하는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까먹으면 안 되겠으나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소위 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 뭐 이런 거 쓸 일도 없고 사실은 2차 방정식도 쓸 일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논리적인 훈련이라든가 저는 이제 수학을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제가 명색이 서울대를 수학과를 졸업한 그 사람이니까 제가 수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특히 이제 아이들 소위 영재 아이들의 성장함을 지켜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걔네들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원을 높여주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래서 고차원적인 이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느끼고 뭐 그것을 이제 뭐 좀 가상의 세계 속에서 그런 이제 고차원적인 모델링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사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쟤보다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빨리 풀어내가지고 시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좀 더 난이도 높은 소위 킬러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끝없는 속도 경쟁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IB 교육이라든가 IB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그 요새 이제 그 표선 고등학교라고 제주도에 그 IB 지정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교육혁신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거기 가서 이제 종단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1년, 2년, 3년에 쭉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IB 교육이 과연 어떤 이제 아이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 교육의 효과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있는데 그 양반이 재밌는 얘기 해주더라고. 너는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을 다 끝냈는데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수학이 재밌었던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정말 넌더리를 치고 정말 학교 다닐 때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정말 괴로웠어. 수학은 정말 뭐 보기만 해도 내가 정말 그 토가 나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수학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뭐 학업 경쟁력을 좀 쉽게 가져간 그런 경험을 했고 대학교도 좀 쉽게 입학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월생이어가지고 약간 조기입학 같은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재수하지 않고 어쨌든 서울대 수학과를 입학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하게 쉽게 뭐 대학 입학을 했죠. 그랬는데 그 결정적인 건 수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대학교 가서 혼났지만 수학 괴물 천재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이라는 게 항상 나한테 뭘 이렇게 그 숨겨진 비밀의 카드를 계속 제공받는 이제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랬지만 이제 대부분의 내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또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고 수학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니 그 아이비 교육을 받은 애들은 수학이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말하자면 탐구 과제를 이제 정해가지고 탐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표소는 사실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일을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탐구 과제를 이제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뭐 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을 살포하는데 어느 높이가 가장 효율적일까? 이거를 이제 2차 방정식 혹은 뭐 소위 포물선에 가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고등학생이 됐으니 그거를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실험 계획도 세우고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 포물선의 어떤 곡선 같은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로 이제 드론을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고루고루 뭐랄까 효과를 낼 수 있냐를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가설과 이론적인 시뮬레이션과 뭐 실험 결과를 가지고 뭐 쭉 탐구 보고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례를 그런 걸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진짜 수학 공부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애들이 즐겁게 그리고 그게 자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아니 뭐 내가 평생 쓸지도 않을 뭐 미적분 문제를 뭐 딥다 푼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그야말로 공대에 가서 공대 교수님이 될 사람 뭐 새로운 첨단 엔지니어링 할 사람이면 정말 정통 미적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뭐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 방법을 바꿔서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이들이 괴롭지 않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웩셀러 검사에서 이제 언어이해 그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되게 높습니다. 언어이해 소검사에 이렇게 획득한 원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원령별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7세 6개월이면 7세 6개월의 아이들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평균을 딱 얻으면 이제 10점을 줍니다. 그보다 평균보다 높은 점수면 11점, 12점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애들이 뭐 14점, 15점, 16점까지 막 나와요. 그러면요. 그럼 이쪽에 추정 연령이라고 이제 또 하나의 컬럼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요. 놀라워요. 뭐 7세 6개월 아이인데 얘는 14세의 평균이네. 얘는 15세의 평균이네. 뭐 얘는 27세의 평균보다 높아요. 뭐 이런 이제 추정 연령이라는 지표들이 딱딱딱 뜹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생의 어휘 수준이란 말이야? 고등학생의 어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반대쪽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10점이 딱 평균이면 이제 9점, 8점, 7점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이제 자기 나이보다 2년, 3년, 4년 이렇게 늦은 애들 실제로. 근데 그런 아이들의 그 발생 빈도라고 할까?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4학년 교실이라면요. 2년 앞선 애들이 대여섯 명 돼요. 2년 정도 뒤늦은 애들도 서너 명 돼요. 그럼 4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통하겠어요? 하나에는 6학년 아이들 수준의 단어를 쓰고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쓰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한 교실에 머물러 있어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분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좀 무리해서라도 체험학습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박물관도 데려가고 뭐 과학관도 데려가고 천문대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애들 데려갈 만한 그 박물관 종류가 줄잡아 200개는 넘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하루 정도 아이들한테 견학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데려갈 만한 곳이 200군데가 넘어요. 근데 뭐 그걸 다 다닐 수는 없겠으나 정말 꽤 많이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누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쭉 정리해 봤더니 굉장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안성에 가면은 이제 팜랜드라고 해서 농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도 있고요.
뭐 전쟁박물관도 있지만 뭐 인천 경찰청 같은 데서는 CSI 체험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지문 막 채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자외선 쬐 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뭐 혈흔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거 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달리 애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졌구나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뭐 방송국 같은 경우 다 투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쫓아다니면 애들을 참 즐겁게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생태체험관 같은 데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분당에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야외 카페가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뒤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죠. 애들은 이제 거기 앞마당이 넓어가지고 뭐 재밌게 이제 거기서 또 노는 거지. 체험관에서도 놀았지 여기 와서 또 노는 거지. 뭐 간식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잘 노는데 뭐 애들답게 뭐 밀고 땡기고 하다가 한 놈이 벌러덩 이제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징징징징 거리면서 이제 니네들이 나 밀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뭐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징징징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그거 민기 아니고 작용과 반작용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웃기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은 사실은 고전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 교과서로 보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좀 이제 중학교에서도 일부 가르치겠죠. 근데 이게 학습 만화 같은데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나 보지. 작용과 반작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떠담인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그래서 발라당 자빠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 뒤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흥미가 바짝 생긴 거야. 이게 일반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애들이. 이제 분위기 쌓여지는 거지. 뭐라 그랬어, 지금? 뭐, 애가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징징거리는데 너 거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잘난 체 한마디 하는 거냐? 작용 반정이 뭐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뭐 그런 이제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이제 걔한테 비난받았던 애들이 들어보니 그럴듯해. 맞아. 작용과 반작용이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징징거리는 놈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한 거야. 그러니까 흐지부지 하더라고. 그 뭐 1, 2분도 안 돼서 또 이제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저쪽으로 몰려가지고 뛰어가고 쫓아가고 거기서 또 밀고 댕기고 하고 또 애들처럼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아놨더니 이게 문제가 안 되네. 그냥 애들처럼 그냥 편하게 노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학습 만화에서 봤던 표현이 떠오르고 그러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이제 쌓여지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거나 뭐 잘난 체 한다고 그러거나 이런 상황으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네들은 어휘 수준도 사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섞어서 놀게 해주는 게 맞고 속도도 빠르거든요. 이게 판단의 속도, 뭐 기억력도 되게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인터랙션이 자연스럽게 이제 잘 흘러가면 정말 어린애다운 그 나이에 필요한 또래 관계의 놀이로 충분히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얘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일반적인 아이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얘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잘난 체 한다. 야, 네가 선생이냐? 뭐 이런 이제 핀잔을 받고 그리고 자기 말을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얘는 답답하고 그럼 속마음으로 뭐 이런 것도 몰라 이 새끼들은 바보 새끼들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발설을 하면 교만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아니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싸늘한 혹은 뭐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 반응을 몇 번 이제 당하고 나면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가벼. 뭐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징징징징. 뭐 이런 상황으로 아이를 계속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거 뭐 사실 그냥 지적인 그 발달 수준의 차이가 좀 나를 뿐인데 얘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소외시키는 이상한 이제 적대적인 이제 상황을 몰아내는 것이 된다. 근데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몰라, 교사도 몰라. 쟤는 왜 그래? 좀 친구들하고 잘 놀지. 사회성이 떨어져.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사는 동네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도 무리가 됩니다. 얘기하듯이 최소한 한 3%, 뭐 2%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일반 학교 30개 중에 하나는 영재학교를 만들어야 돼. 50개 중에 하나는 영재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광역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활동이 약간 광역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뭐 서초, 강남 뭐 이렇게 강남 3구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교대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그나마 거기가 2호선, 3호선이 교차되는 소위 더블 역세권이고, 강남 고속터미널이 한 정거장이고, 수서역도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뭐 영남호나 저 땅끝에서부터 뭐 파주 동두천 북쪽 아니면 저 원주 춘천 저쪽 강릉 이런 이제 서쪽 끝 인천 그나마 여기가 배꼽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접근하기 편한 장소를 이제 골라서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되려면 말하자면 이제 소위 지역청 단위를 넘어서는 훨씬 넓은 구역마다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고 걔네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아니 초등학생이 스쿨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이동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장거리 통학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유명한 이제 비싸고 아주 유명한 저기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있어요. 유명한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실제로 스쿨버스가 막 한두 시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애들한테는 좀 가혹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은 이제 학교는 여차저차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되 특성이 강한 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어울려서 체험학습을 하고 아니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놀이의 시간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정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인 안정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소위 학업 경쟁력이나 소위 아카데믹한 그런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 바탕 위에 올려져야지. 얘는 어차피 특수한 머리를 가졌으니까 행복한 유년 시절은 필요 없어. 공부만 죽어라고 해. 그건 안 될 얘기죠. 아니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니 어느 부모가 박탈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야 니네 학교 그 반 친구들하고 잘 놀아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뭔가 이제 이게 핀트가 안 맞고 어느 틈엔가 개밥의 도토리처럼 뭔가 아이들한테 수용이 안 되고 자기도 애들이 노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 억지로 재미있는 척 하면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갭은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은 그 친구들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견뎌가면서 하되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정말 결핍된 어린 시절의 또래하고의 놀이의 시간, 교류의 시간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게 영재 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어린아이들의 동기유발 요소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것은 부모하고의 애정 교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아이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가 자기의 성장을 기뻐한다. 내가 상을 받으면 1등을 해오면 남들이 못하는 뭔가를 해내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거 이상의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아직 이제 한 10살, 15살 이하의 어린아이한테는 그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아이의 동기유발은 저절로 됩니다. 옛날에 무슨 우리 70년대 그 유명한 저야에서 이제 영화가 그 대박이 난 적이 있어요. 벤지라는 영화였어요. 벤지라는 영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벤지라는 그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 그 이제 정말 저예산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주인공이야. 벤지란 강아지, 셋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배우 출연료도 안 나와요. 거기 어른들 캐릭터 얼굴도 잘 안 나와. 아주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유괴를 당해. 나쁜 어른들한테 유괴를 당해. 그랬더니 벤지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아이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범인의 발에 걷어차여가지고 애가 기절을 하고 막 어린애들이 이제 막 벤지야 막 했더니 막 살아나고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뭐 그렇게 끝나는 단순하고 또 사실은 황당무계한 영화였어. 근데 대박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빅히트를 쳐가지고 뭐 투입된 예산 대비 뭐 100배, 200배 수익을 내가지고 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자가 주인을 찾아가서 아니 이 강아지가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해요? 얘를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주인이 보여줄게요. 강아지한테 묘기를 시켜. 펄짝 떼어서 뭐 한 바퀴 한다든지 그 묘기를 딱 시켜. 그럼 걔가 그걸 해요. 그러면 잘했다고 걔 주인이 강아지를 안고 마룻바닥을 막 뒹굴러요. 오버 액션을 막 하는 거지. 그럼 이 강아지는 그 자기 주인이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꼴을 보고 싶어가지고 묘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서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그거 이상이 없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세요. 뒤집어서. 그 옛날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첫 회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람들한테 아주 임팩트가 컸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인기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첫 장면이 뭐냐면 서울대에 합격한 아들이 말하자면 이제 서울대 합격증을 막 구겨가지고 엄마 얼굴한테 던져버리는 거지. 됐냐? XX 같은 X야. 엄마한테 이제 막말을 하면서 합격증을 꾸겨가지고 던져버려요. 아이가 학업 성취도에서는 대단한 성취를 얻었을지 모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뭐 망가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높은 성취는 말하자면 착취당한 결과라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그 한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다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거죠. 공부 좀 하라고 얼마나 엄마가 애를 닦아 세웠을까. 애가 성적이 조금만 흔들리면 막 비난하고 막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뭐 괴롭혔을 것이다. 그럼 그 애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막 악물고 내가 그 엄마가 원하는 입학증을 획득했지만 자기한테는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거지.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극명한 반대쪽이죠. 제가 그 동기유발 나오면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그래서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아이가 해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체험학습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걸 보여주세요. 좋은 걸 보여주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캠퍼스 투어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후배들 데리고 캠퍼스 투어 12년 했어요. 12년.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캠퍼스를 이제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학교들이 그 투어 안내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학교 관계자가 신청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동문이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그 캠퍼스 투어를 하는데 애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 학교 앰베서더라고 홍보대사라고 그러죠. 홍보대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중에 용모가 뛰어난 남녀 학생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잘 연결하면 우리 선후배 또 대학 교수들이 있으니까 특강도 하나 그게 제일 좋은 강의실을 얻어가지고 들려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명문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은요, 프라이드가 묻어나. 자기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묻어나. 그러면 애들 그걸 느끼면서 야, 나도 이 애를 학교 한번 다니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이제 북미 투어도 가거든요. 그래서 명문대 데려가요. 스탠퍼드, 뭐 버클리, 뭐 이제 동부 쪽에 뭐 MIT, 하버드 이런 데 가요.
쪽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도 명문이고 그런데 갑니다. 가서 거기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 학생 뭐 경우에 따라서 학교 관계자들한테 이제 학교 이제 그 선전 같은 걸 듣게 하면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이 사람들 학교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애들이 나도 이런 학교 한번 다니고 싶어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적 의식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사실 능력이 잠재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쬐끔만 공부해도요. 그냥 뭐 반에서 1등 같은 거 쉽게도 하고요. 학교에서 1등도 쉽게 해. 그런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엄마의 기대치를 낮춰. 요 정도 하면 그냥 편안해.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하면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할 거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에 소련 시절에 역도 선수가 자기 그 최고 기록을 숨겼어요. 응? 예를 들어서 뭐 인상, 용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이 사람이 15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145kg만 드는 거야.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500g 더 들어. 또 한 달쯤 있다가 500g 더 들어.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자기가 들 수 있는 거 다 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혹독하게 훈련을 더 시켜가지고 500g 더 들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 기록을 몰래 관리를 하다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뭐 대단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생각보다 애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진짜 아니 이게 초등학생인데 이게 고등학교 것도 하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것을 이제 어른들한테 다 노출시켜 버리면 이제 더 많은 이제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적당히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적 의식을 가져요. 네가 잠재력이 있으니까 너는 리더가 돼야 돼. 그리고 좀 더 뭐랄까 고상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돼. 그런 인식을 사실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인전도 있도록 하고, 뭐 관련된 뭐 영화,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기념관 같은 데도 데려가고, 또 그런 거에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막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중으로 보면 저는 이제 60대, 30대 10으로 봅니다.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게 60%. 그 다음에 견문생심이니까 좋은 거 보여주는 거 30%. 마지막으로 한 10% 정도가 공적 의식이다. 그러면 에이 이건 포기해도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받는 부모만 되면 동기부여는 엄청 강력하다. 그러면 정말 애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애한테 염증을 일으키고 넌더리를 치게 하면 그런 동기부여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 꼭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모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이의 그 마음의 결을 사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아이를 믿어줘야 돼요. 무한한 기대를 아이가 부담 없이 느끼게 해야 돼요. 엄마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야 되고, 작은 성취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줘요. 스스로 잘 해내지 못하면 동기부여는 되게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일반적인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교우 관계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애들이 겪는 고통보다 사실은 그런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고통이 훨씬 심합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주양육자가 완전히 이제 독박을 쓴 거지.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4명, 5명을 한꺼번에 기르는 것도 손이 많이 가고, 뭐 사건 사고가 많고 온갖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거 시달리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아이 자체가, 아이는 뭐 나름대로 사실 부모가 잘 보호해주면 성장하면서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훨씬 뭐 다양한 세계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지내도요, 훨씬 더 많은 걸 느껴버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체험을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뭐 또 남들은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이면의 세계를 느끼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복은 좀 심하나 독특한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혜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기르는 주 양육자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하게 나타나죠. 좀 안달복달하고 부모가 곤란한 게 이제 엄마를 괴롭 달달 볶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떡하라고. 근데 뭐 끊임없이 뭐 걱정을 늘어지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울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야말로 뭐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옷솔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흑개물고 있고 그래서 옷을 다 망쳐놓는 아이도 있고 손가락 물어뜯는 아이도 있고 뭐 끊임없이 뭐 다리를 떠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책을 봤더니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뭐 손톱이 나만하질 않네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나쁜 버릇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럼 차라리 그러면 물어뜯을 수 있는 뭐 천조각을 하나 주세요. 껌을 주세요. 껌같이 이렇게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 어쨌든 그걸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이거는 좀 오히려 더 그런 것을 초조하게 만들고 이제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뭔가 대신 어떤 뭐 규칙 그래서 왜 스피너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팔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줘서 완화시켜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메시지를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뭐 그 똑똑하다는 놈이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멘트 뭐 당연히 욕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를 비꼬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역으로 그걸 이제 뭐 조롱이나 뭐 아니면 비난의 것들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제 꾀가 많으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이 자식이 교활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아, 얘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 제가 몰리고 썰리면 아이들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의를 나타내고, 뭐, 정말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당돌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언행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뭐 상대적인 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 격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모가 좀 느긋해지고 그야말로 이빨을 드러내더라도 겁먹어도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아이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언행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돌을 닦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집단 상담 같은 거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엄마가 그럼 저는요 뭐 이러는데 나의 이 고통스러움은 누가 위로해 주나요? 뭐 상담료 내시고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저는 그게 제 직업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돈을 받아요. 칭찬이요 이게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고래 칭찬론이 있고요. 칭찬은 아이들을 망친다. 그런 두 가지 이론이라고 할까?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너무 남발하면 애가 이제 칭찬받을 것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윤작 효과라고 뭐 한자를 써서 표현한 바인데 이게 칭찬이 이게 말하자면 익숙해지면 웬만한 칭찬을 안 들어. 더 세게 칭찬해야 돼. 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고래 칭찬론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칭찬을 아까 얘기한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시면 부작용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과를 보고 칭찬하지 마시고 과정을 칭찬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조금 충분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냐면,
의도를 칭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의도를 칭찬하세요. 아이가 엄마를 도와준답시고 설거지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 이제 화나잖아요. 야, 넌 가만히 있어. 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의도를 칭찬하라. 우리 영철이가 엄마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구나. 접시는 깨졌지만 그 하나도 아깝지 않아. 네가 엄마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나는 너무나 기뻐. 의도를 칭찬하라. 두 번째는 이제 개선점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너 못했는데 지금 훨씬 잘하네. 자, 그러니까 칭찬은 너무 쉽게 결과만 가지고 쉽게 칭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관찰해야 된다. 칭찬을 하려도 조금 내가 에너지를 쓰고 공을 들이고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효과적인 칭찬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이가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의도를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좋은 결과만 칭찬하는 건 너무 게으른 칭찬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겠죠. 100점 맞을 것만 한다든지 아예 어려운 건 안 할래요 뭐 이런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똑같은 결과인데도 저 선생님은 칭찬하는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관심을 가지고 네가 그런 말하자면 회장 선거에 나갔어. 2표밖에 못 얻었어요. 창피스럽게 왜 그런 거 했냐. 그게 아니라 용기가 가상해. 남 앞에 나와서 나한테 회장표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의도를 칭찬해라. 뭐 예를 들어서 85점을 맞아왔어 얘가. 그러면 얘는 언제나 100점 맞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85점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아이를 격려하고 공부 의욕을 가지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성적이 올랐다 야. 어저께는 75점이었는데 10점이나 올랐네. 훨씬 너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개선점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도로 내려갔네. 75점으로 내려갔네. 그러면 이 칭찬 어떻게 해. 잘 봐야죠. 문제가 어려웠나 보다 야. 평균점은 어떻게 됐어? 평균점이 내려갔네. 혹은 너 점수는 내려갔는데 랭킹은 올라갔잖아? 그러면 딸애들도 열심히 공부한 거 맞아. 그거 봐.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 등수가 이렇게 올라가다면 나중에 1등도 하겠네? 잘 들여다보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랭킹도 떨어지고 점수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또 잘 들여다봐야지. 야, 너 어저께 소풍 갔다 와가지고 되게 피곤했을 텐데 그 정도면 선방했다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칭찬할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어요.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들여다보고 칭찬할 요소를 발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칭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안달붙다 할 수도 있고, 아까 뭐 그 사례처럼 뭐 지나친 성취 동기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민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뭐 별로 못 느끼는데 얘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해소되지 않는 지속적인 분노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학교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교우 관계는 잘 형성되지 않고 재미없고,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가 잘못했다고 자꾸 이제 비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민하니까 별거 아닌데도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스트레스를 가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다른 아이보다 훨씬 그게 크고 그게 매일매일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분노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분노 뭐 그런 스트레스는 있긴 있지만 뭐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즐거운 이제 놀이의 시간이 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너 참 힘들겠다라고 뭐 위로와 격려와 뭐 이걸 그럼 내가 좀 해결해 줄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 뭐 그런 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교차가 된다면 아이가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좀 참아낼 수 있는 자제력, 참을성,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생겨나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밸런스가 이제 무너져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우울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우울감이 처음엔 오겠지. 근데 이제 그게 더 깊어지고 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그게 더 깊어지면 이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도 뭐 찾아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고통스러워 있는 환경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요. 보통은 좀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얘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상황을 어쨌든 좀 차단하거나 뭐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좀 거기서 빼내주거나 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살은 사고사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주 이 수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제 제일 뭐 흔하게 나타나는 건 이제 손목에 이제 정맥 이거죠. 주저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목 끊는 게 한번 착 해가지고 잘 안 돼요. 망설입니다. 주저해요. 깔끔하게 딱 한 줄이 아니라 살짝 베거나 그야말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긋거나 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저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 뭐 약을 먹어. 약을 먹어도 항상 조금 먹어. 물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겁이 헐딱 나서 다 도로 나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핑계가 막 생겨. 오늘은 너무 추워서 내일 하기로 해.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책을 보다 보면 밤새도록 이제 자살을 고민하다가 아침에 한방눈이 내렸어. 그걸 봤더니 이 아름다운 풍경을 포기할 수는 없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자살 기도하기 전에 나 자살할 거야 라는 식의 협박이죠, 말하자면. 그런 걸 적어도 20, 30번 한다. 그리고 사실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뭐 그런 생각은 또 20, 30번 한다. 이걸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상태라면, 나는 괴로워. 그리고 이제 자살을 언급한다는 건 사실은 SOS로 봐야 된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나 죽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반복되고 하다가 보면 이제 자살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자살을 언급하기를 또 한참 하다 보면 한 번쯤 해보고, 그게 이제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 이러고 하다가 뭐 잘못해서 죽는 거죠. 그 약을 정말 죽을 듯 말 듯 이렇게 묘한 정도의 막을 하다가 뭔가 이제 조금 더 먹어가지고 깔딱하고 넘어간다든지. 이게 그 목을 매다는 경우들이 이렇게 항상 매듭이 풀어져.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딱 기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꼈다가 끄내고 꼈다가 끄내고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단호하게 끊어낸다면 대단히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그 에너지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정말 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낼 수 있는 힘도 되게 없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발을 헛디뎌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지, 사고가. 그래서 모든 자살은 사고사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부모들은 뭐 애가 자살 언급하면 뭐 완전히 겁을 확 집어먹고 이제 쩔쩔매는데, 따지고 보면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그런 이제 다운된 마음을 이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효과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 이제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부모가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부모의 능력치 벗어났다는 시그널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좀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뭐 한 가지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나는 무가치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뭐 이런 이제 마음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점점 나쁘게 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식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아이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냐 이거예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쓰레기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은 더 파괴적이에요. 매질을 한다든가, 이거는
자존감을 정말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위 정체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자존감을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찌검하면 안 되고요. 욕하면 안 되고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방이 사실은 붙여지는 거예요. 서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이 이제 점점점 세지고 막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진짜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갖고 아이를 겁을 줘서 내가 통제하겠다.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언어적인 폭력, 욕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고요. 손찌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속이 상하고 정말 애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막 그야말로 드스셔 놓는달까? 아니면 도발한달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기를 죽여서 아니면 홍구멍을 내서 겁을 확 집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부모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 하도 그렇게 나를 속상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말이나 행동을 막 보여주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아이가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진짜 이게 정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조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막 엉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끼시면 정말 조금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취 동기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독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게 좀 숙명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좀 보기가 힘들더라도 모른 체 해야 된다. 그 스스로 막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 안 된다고 막 안달복달하고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괴롭죠. 그런 거 보면 괴로운데 근데 사실 또 그걸 저는 이제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에너지다.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한 가닥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것도 뭐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에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의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그 한참 이제 성장할 시기에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이제 울고불고 뭐 안달복달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그거 그만해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빠 그러지 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좀 울고불고 난리 치더라도 차라리 못 본 채 해줘. 그러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딸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게 되느냐 이거죠. 뭐 적당히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부모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괴롭혀가 쥐어짜가지고 성취동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우수한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맛을 보면요. 그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1등 해본 사람은 1등이 주는 어떤 어떤 정상에 섰을 때의 어떤 그 맛을 또 느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 안달복달하고 막 난리치고 울고불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 있었어요. 네,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그 한 개 틀렸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맨날 뭐 실수로 2개씩 틀리고 아주 짜증나는 게 왼쪽에 앉은 애도 100점, 오른쪽에 앉은 애도 100점. 여학생들이. 근데 나는 하나 틀려가지고 95점. 그럼 내가 나쁜 점수가 아닌데도 뭐지? 뭐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저기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단 말이야. 그 녀석이 난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 틀렸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그거 울기까지 할 일이냐? 내가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실수로 틀렸으면 안 온다. 어저께 무슨 다른 평소와는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어저께 공부를 못했다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 진짜 몰라서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창피하고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얘는 매일매일 시험 공부를 하는구나. 물론 그게 사립초등학교였기 때문에 거의
그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을 맨날 봤어. 그래가지고 그 국산 사자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이 되면 그때 이제 토요일도 그 수업을 해요. 토요일 날 이제 성적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그 평균 95점 이상 나오면 특급. 90점에서 95점 사이면 1급. 나는 맨날 1급만 했지, 뭐 특급은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 몇몇 애들은 이제 특급을 늘 도맡아 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맨날 시험 공부를 하는구나. 매일매일 시험 보고, 시험 본다고 어떻게 매일매일 시험 공부를 하냐. 이제, 그래서 참, 이게 좀 괴리가 있다. 근데 그런 안달복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1등을 하겠죠. 전교 1등을 하겠죠. 나중에 서울대에 갔더니 와 있더라고. 걔는 법대.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결국은 이제 서울대학 갔더니 다 와 있더라고. 와 있긴 하는데, 걔네들이 하기 그렇게 강한 성취 동기?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울고 불고 뭐 그랬었다. 나는 안 그랬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10% 정도면 이제 대략 자기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20% 정도 빨리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사실은 그냥 좀 수업도 좀 지루하고, 그리고 평균적인 애들이 좀 자기가 보기에 좀 유치하고, 그래도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 근데 이제 2, 3% 애들은 한 3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학년인데, 1학년이면 6살, 7살 가야죠. 그러면 상위 10% 애들은 한 20% 빠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앞서가고 있어요. 1학년이면 얘는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의 수준에 가 있는 애들이야. 그럼 수업이 좀 시시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제 30%가 되면 30%가 이제 최상위 2, 3% 애들은 3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7살이라면 2년 차이가 나죠. 2년 차이가 나면 점이 쑤신다. 그 정도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물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이 물이 많이 차 있으면 팔이 좀 아프겠죠. 근데 사실은 10초, 20초는 들고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30분 들고 있으라면 사람이 팔이 떨어질 것 같고, 1시간 들고 있으라면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상위 10%, 뭐 8%, 9% 여기까지는 견딜만 해.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애들이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 놀만해. 이런 거고. 이제 요게 조금 한도가 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2%, 3%딱 넘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애들하고 도저히 못 놀겠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 한 끝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반에 3명은 10%잖아요. 그죠? 근데 한 반에 한 명은 3%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등이 있으면 2, 3등 애들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는데 요 끝에 있는 애는 아주 괴롭다. 거기 한 끝발인데, 그거 뭐 1등이나 2등이면 뭐 차이가, 뭐 그것도 랜덤하겠죠. 어떤 때는 뭐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을 때 어떤 때 1등하고 2등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럴 텐데, 이 확률적으로 보면 2, 3% 애들은 굉장히 어렵다. 10% 정도 애들은 그냥 견딜만 하다.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면 다 알죠. 그 이제 정말 이렇게 80, 90대가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얌전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때부터 이렇게 애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면 주변 애들이 핀잔 주기 딱 좋거든. 넌 무슨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니? 너 얘기니? 핀잔 받기 딱 좋은 애들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몇 번 당하면 애들이 조용하지. 조용하고 이제 딱 이제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면 눈치만 딱 보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똑똑한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그 따라간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냥 묻어가. 존재감을 감추는 거지. 자기가 이제 부족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애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단 안에 묻혀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죠. 그게 조용해요. 근데 이제 이쪽에는 그걸 감추기 어려운 거예요. 막 지루한 표정을 짓고, 아니 뭐 선생님이 뭐 저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해. 뭐 이런 표정도 막 나타나고, 어떤 놈은 이제 한 2, 3학년쯤 되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혼을 내거나 뭐 벌을 주더라도 어디까지밖에 못한다는 걸 뻔히 다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 놀려먹는 거지. 막 선생님 장난치고 막 그래 봤자 뭐 어떡할 건데 뭐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냥 뭐 자기 혼자 뭐 딴짓거리 하다가 지적당하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쟤는 저런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똑똑한 아이들 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온 애들은 선생님들이 보고 헷갈려 진짜.
쟤 왜 저러지? 어떤 데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하는 짓거리가 왜 저래? 도대체 뭐. 왜냐면 여기 10%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모범적이거든. 뭐 아는 건 실제로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선생님이 수업하다 돌발 퀴즈 하면 걔네들이 저요저요 해가지고 다 맞추고. 근데 이쪽 끝에 있는 뭐 저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앉았냐. 그걸 맞추겠다고 저요저요 하는 쟤네들은 또 뭐냐. 이게 좀, 그냥 시큰둥 한 거지. 그러면, 아니, 좀 똘똘하면 요렇게 해야지. 쟤 뭐야? 그 부모가 좀 잘못 키워가지고 애가 건방을 떠나? 너 이렇게 아는 게 많아? 결국 좀 어려운 질문을 했더니 또 또박또박 또 맞춰. 그럼,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식이 뭐, 무슨 이상한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 애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트러블이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한번 빵 부닥치면 이제 학교 생활 못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얘 병원 좀 데려가 보세요. 얘 이상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나 진짜 얘 잘 모르겠어. 좀 이런 애는 어디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수기관 같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그 상위 2, 3% 애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조금은 전체 교육부 차원에서 좀 재교육도 좀 시켜서 이런 애들은 진짜 어떻게 관리하세요? 뭐 이런 지침도 좀 내려주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이 잘 안 맞죠. 매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컨텐츠를 주거나 좀 더 고차원적인 컨텐츠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기가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무래도 집 근처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 3%면요, 30개 학교를 묶어놓은 하나의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광역화되거든. 애들이 막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주고 막 그런 이상한 또 추가적인 재정 지원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거는 좀 합리화하기가 어렵죠. 똑똑한 애들 차라리 뭐 장애하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또 그 막상 장애 학교만 안 된다면 지역에서 난리치잖아. 그러면 이제 영재 학교를 지역구역청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준다면은 그럼 좋아하겠지. 이쪽 주민들은 좋아하겠지. 하지만 그 학교에다가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에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왜 거기다 돈을 몰아줘? 왜 하필이면 그 학교를 영재 학교를 또 만들어야 돼. 우리 학교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국년지책으로 만든 게 영재 학급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재 학급이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학교에 불과 뭐 반이 서너 개밖에 안 되면, 그래서 30개 하나 정도가 돼야지 비율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30개 학급을 모으려면 또 학교를 한 서너 개는 모아야지 하는 게 학급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학교에다 그 학급을 만들어줄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안 맞는 게 1차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또래 관계가 어렵죠. 그런 애들 모아야 되니까 그게 어렵고, 세 번째는 부모가 어렵죠. 부모도 헷갈린다 이거지. 애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애가 아닌 건 아니잖아. 애 같은 짓거리도 하고, 근데 이제 지적인 특성은 강하다 보니까 이거 말을 잘못하면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둥, 뭐 어저께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틀리다는 둥, 그 말꼬리 딱 잡고 늘어져가지고 지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뭐 악각되는 애도 있고, 달달달달 볶는 애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시켜보려면 절대로 말 안 듣고. 그럼 뭐 어떤 때는 어른 같은데 어떤 때는 애들 같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 맞춰주려고 그러면, 아니 지가 불리하면 애기네. 에? 나는 애기니까 엄마가 다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가 유리하면 애기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애기가 아니니까 내버려 둬라.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이따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 동기부여를 세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가 60%다.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요소는 이제 사랑받는 부모가 되세요. 아이가 나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싶어.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사랑을 받으면 동기부여이 아주 쉽게 된다고. 긍정적인 동기부여. 근데 이제 부모들은 당연히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지들도 날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내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거든. 짝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짝사랑이라는 게. 그럼 내가 이 부모가 아이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관심도 받고 싶고 믿음도 얻고 싶고 평가도 받고 싶고 그리고 나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사랑스러워야지. 부모가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일단은 자기가 아이한테 가지는 사랑을 잘 연출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막 자꾸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제가 특별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0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특별 데이트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특별 데이트의 핵심은 아이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제 다 들어주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뭐 챙겨주고 먹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 종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가.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애가 뭐 무슨 얘기를 해. 뭐 걔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리고 어른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애가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찍찍찍 떠드는데 그걸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이제 그 특별 데이트 시간을 딱 정하고 그 시간 들어줘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해도 일단은 20분 정도는 말을 이제 방해하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넌 그런 게 관심 있어? 재밌네? 이렇게 들어줘야죠. 특별대회 시간에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 그걸 하면 엄마가 내 얘기를,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죠. 그러면 자기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엄마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아빠가 역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진짜 나를 사랑해주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그럼 내가 좀 귀찮더라도 엄마가 이것 좀 해줘야지. 그 칭찬도 막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엄마가 기꺼워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다시 한번 따뜻한 눈으로 대견하게 봐주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점점 이제 그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제 그게 한 60%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견문생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좀 좋은 걸 많이 보여주면 애들이 욕심이 나면 해요. 뭐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 뭐 캠퍼스 투어도 하고 뭐 굉장히 그 첨단 엔지니어링이 되는 뭐 그런 공장 견학도 하고 그 이것저것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보면 아이들이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도 이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좋은 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그런 이제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체험학습이 결국은 이제 동기부여에 굉장히 그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사랑받는 부모가 훨씬 크다. 그게 한 60%. 그 다음에 이제 체험, 경험, 눈에 뭔가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만져지게 하는 거 이런 게 한 30%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적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재고 과학고 우리가 가면 좋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제일 우수한 아이를 뽑겠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대충 상위 한 3%, 5% 안에 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능력은 충분해. 그래서 따지는 게 뭐냐면 책무성입니다. 책무성. 이 아이가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국가와 사회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느냐. 그런 것을 평가의 중요한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부모들이 혹은 이제
특히 학원에서는 그런 거 얘기 일치 안 합니다. 그런 거만 알아서 잘 쓰면 되죠. 미사 여구를 나열한다고 그게 그쪽에서 평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처음과 끝에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학고 영재가 좋은 학교인데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는 저 이런 게 관심 있어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게 국가 경쟁력에 이렇게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 경쟁력이 아니면 인류 공용에 입혀질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뚜렷해야 돼. 그리고 그게 끝과 나중에 딱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했던 학습 활동이 뭐예요? 나의 그 핵심적인 나의 특성은 이거예요.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맞고 그게 이제 교사 추천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같이 일관성 있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 그랬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생각보다. 뭐 책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심어주는 아이들이 좀 공적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애들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미국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워싱턴 DC 투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캐피톨 힐 해가지고 이제 뭐 국회의사당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미국의 정치 그 제일 중요한 장소잖아요. 거기를 딱 갔더니 뭐 백악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쪽에 큰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로마 시대 이렇게 열주 하얀색의 원 기둥이 쫙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 링컨의 그 좌상이 있죠. 좌상이 있고 양쪽에 뭐 이쪽에는 뭐 게티스버그 연설 뭐 이렇게 쫙 있고 이쪽에는 뭐 무슨 미국의 이제 헌법 무슨 그 앞에 제일 앞에 쓰여져 있는 전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새겨져 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과장될 정도 크게 이제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공적 의식을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여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뭐 또 저쪽으로 가면 이제 한국전 무슨 이제 참전 뭐 그 기념상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인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먼 이역에 가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뭐 했습니다. 뭐 막 전사자 이름을 쫙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적 의식을 가지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뭐 애들한테 위인전을 왜 읽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아 나도 그럼 국가 지도자가 돼.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자기 희생과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내 능력껏 잘 살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10%로 보는 게 10%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영재고 과학고 혹은 뭐 서울대 아니면 명문대 가고 싶으면 그런 거 어느 정도 너 어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실제로 내재화가 돼서 실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뭐 지금 개판 치는 정치인 뭐 이런 사람 다 서울대 출신이라면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요. 그 아주 고급 금융 사기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명문대 나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런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 책무성이라는 것을 사람을 좀 잘 뽑아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사람을 그 길러내야지 똑똑하기만 한 놈 뽑으면 되겠어? 이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맨날 실패를 할지언정. 글쎄 저는 꼭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뭐 좋은 대학을 나왔으나 왕창 해먹은 놈들만 이제 신문에 나오니까 맨날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실제로 학교의 그 교수들이든 그 소위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사회의 리더가 되고 좋은 포지션을 가지려면 남들과는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설득력 있게 먹혀드는 거지. 내가 뭐 나중에 뭐 그런 거 할 것도 아니고 나 좀 조금만 일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재밌게 플렉스하면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죠.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적당히 하면 돼. 뭐 피곤하게 뭐 그래. 세 가지 요소가 동기유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그 아이들이 뭐 나름대로 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스스로 적용해가지고 그게 안 됐다고 징징거리고 조금 어려워 보면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뭐 그런 경향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완벽주의라고 하고 뭐 1등을 못하면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만들었는데 뭐 조금 뭐 어떤 부분이 귀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럼 막 되게 속상해하고 뭐 울고불고 하고 다 때려부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의 그전 과잉된 특성, 과도성하고 좀 관련돼 있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도 뭐 이렇게 지적당한 거 되게 싫어하고 강한 자의식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완화가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심하고 또 꽤 나이가 들어서 또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긍정적인 암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그 왜 이렇게 부정적인 암시를 자꾸 주면은 이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긍정적인 너 그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훨씬 더 잘하게 될 거다. 네가 의지를 가지고 가면 결국은 1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애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 가지고도 훨씬 빠른 기량의 발달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다 이룩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자꾸 암시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괜히 하는 소리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거의 말려들면 안 되고. 설명을 해라. 근거를 대라. 그거 말려들면 안 돼. 암시거든, 암시. 암시는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뭐 증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강한 어떤 믿음을 전달하는 거거든. 근데 또 집요하게 따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못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또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자꾸 딴지 걸지 마라. 내가 믿는다니까. 농담 삼아. 아, 지 선생이 그랬대. 난 지 선생 말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설득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근거가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 거는 불확실한 걸 믿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지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너는 못 믿을지 모르. 그러면 애들이 자꾸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근데 그걸 이제 보이는 앞에서 수긍하는 건 자기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해봐. 그럼 실제로 다른 애보다 두세 번만 해도 금방 잘하거든. 그러면 엄마 말이 정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 처음에는 뭐 징징거리고 뭐 하는 거를 이렇게 뭐 울지 마, 속상해하지 마. 그러다고 그게 감정이 풀립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 암시를 던져. 너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극복할 거야. 잘 될 거야. 빨리 성장할 거야. 너는 결국은 이거를 서력할 수 있을 거야. 역전을 이룰 것이야. 결국은 추월할 것이야. 뭐, 그 자꾸 긍정적 암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럼 자꾸 따지고 돌면 이제 나는 믿는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애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러면 징징거리기도 더 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더 노력해서 극복하려는 태도를 심어주는데 성공하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은 아니고 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 하도 애가 그러니까 아 몰라 나도 몰라 뭐 네 맘대로 생각해 이렇게 되면 다 꽝이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죠. 그런 긍정적인 암시를 지속해. 그 부분은 애한테 치면 안 된다. 칭찬이 좀 그 논쟁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런 책도 있고요. 칭찬이 아이들을 굉장히 그 동기부여를 잘 시키고 뭐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 강력한 반대 반론이 있어요.
칭찬을 너무 낭비하면, 남용을 하면 애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막 속상해하고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해. 이게 1등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뭐 성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안 해. 확실하게 자기가 1등 먹을 수 있을 것만 해. 그래서 칭찬을 낭비하면 안 돼.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칭찬은 모든 아이들 그렇게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이게 양쪽 의견이 좀 대립이 돼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좀 이것저것 좀 들여다봤더니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지 마시고 과정을 칭찬하세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와닿지가 않아. 과정을 칭찬하라. 과정을 어떻게 칭찬해?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좀 부모님들한테 드릴 적에는 좀 바꿨어요. 의도를 칭찬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도와준다 쉬고 설거지 도와준다고 쉬고 뭐 이렇게 뭐 나르다가 뭐 떨어져 접시를 깨트려 버렸어. 네가 뭘 그걸 그런다고 그러냐? 넌 가만 앉으니까 나 도와주는 거야. 일만 만들잖아. 이러면 안 되죠. 의도를 칭찬해야지. 접시 깨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갸륵하구나. 엄마는 그게 너무 기쁘구나. 어이구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치우는 거 같이 치우면 되지. 다음에는 실수 안 할 테고 열심히 엄마 일도 잘 알아서 막 시키지도 않는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정말 자기를 도와주는 아들, 딸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식이 뭐 무슨 경시대회 나간다고 그러고 등록해놨더니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상담으로 성금이 얼마나 했는데 사실은 뭐 별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력은 안 해.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또 그따위로 할 바에 못하러 등록하라고 그랬어. 가서 망신만 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너 그걸 한번 도전해봤더니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노력을 안 하는데 노력 안 해도 돼요. 노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저 새끼 놀기만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왔으니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고, 네가 그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상을 딴 거야. 너한테 그런 잠재력이 있었어. 그런데 도전을 안 했으면 상을 받지 못했겠지. 근데 네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대상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입상을 했다. 봐, 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정도 능력이 있잖아. 다음에 하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다음 때에서 대상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그 사안을 보고도 그때로 하지만 때려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칭찬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를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좋아진 걸 찾아서 칭찬하세요. 85점을 받아서. 아니, 다 100점 맞는데 언제 100점이나 맞아봐요. 그러면 이제 말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너 지난번엔 70점이었는데 15점이나 올랐네? 이렇게 칭찬해야지.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하면 칭찬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살펴봐야 돼. 결과를 보면 반드시 좋아진 게 있다. 좋아진 건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게으른 칭찬은 아이를 망치는 거고, 부모가 이제 칭찬할 거리를 저기서 찾아야 돼. 너 점수가 올랐네. 칭찬해줘. 근데 점수가 떨어졌어. 문제가 어려웠나 보네. 보니까 석차가 올랐네. 다 어려웠잖아. 이봐, 다 어려워. 너 지난번에 5등 했는데 이번에 3등 했잖아. 그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럼 점수도 떨어지고 석차도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칭찬해요? 그럼 또 찾아야지. 너 이번 주에 너 감기 걸렸었잖아. 가족여행 갔었잖아.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지. 그런데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잘했어. 그게 열심히 찾으면 칭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가 찾아내서 칭찬을 해야지 펌핑이 된단 말이야. 칭찬을 먹어야, 내가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도 엄마가 그래서 나의 그래도 조금 한 거를 인정해 주네. 그러면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은 진짜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칭찬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10주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나름대로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는 꽤 호응이 좋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지능 영재가 아니고 모든 부모도 사실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그 10주 교육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그냥 강의식은 아니고 물론 이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일종의 집단 상담 뭐 내지는 경험의 공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째 주에는 뭐 소위 영재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영재의 실제적인 특성은 이렇게 나타내요. 뭐 이런 공부하고 뭐 두 번째 주에는 이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강압적인 건 절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뭐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학습적인 것이든 뭐 생활에 관한 것이든 뭔가 이렇게 애들이 뭐 하루하루 성장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10개의 주제를 쭉 삼아가지고 매주 이제 토론 한 번 만나서 한 2시간씩 진행하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교육도 지금 올해 와서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교육은 사실 조금 이렇게 밀도가 좀 떨어져서 사실 이렇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만족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그런 10가지 까다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경험의 공유와 또 그 매주 숙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실천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공유하고. 그럼 어떤 가족은, 그렇게 통하네요. 뭐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집은 안 통하는데요. 뭐, 네.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이 집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됐고, 이 집은 뭘 놓쳤기 때문에 안 됐나.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정착이 되면 꽤 많이 좋아졌다고. 아이하고 이제 갈등이라든가 아이의 반발은 훨씬 줄어들고, 그래도 뭐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